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 이제 경제에 대해서 워낙 정말 다른 시각들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정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홍사원의 경제쇼를 진행하는 홍사원 기자님을 모시고 과연 어떻게 경제를 바라봐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던데요. 일단 제목이 뜻하는 세 번째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먼저 제가 박종훈 기자 앞에서 경제를 논한다는 게 이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지만은 제가 이제 경제쇼를 이제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사실 경제 처음에 잘 몰랐었는데 지금도 물론 잘 모르지만은 매일매일 1시간씩 이렇게 그 과외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문가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숫자들이 눈에 보이고 그 연결고리들이 저래서 저렇게 연결됐구나라는 걸 이제 보이게 돼서 이걸 한번 책으로 한번 다 엮어보자.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물론 제가 쓴 건 그중에 아주 일부분이고 그 8명의 고정적으로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 패널들을 한번 그 사람들이 이제 출연해서 말한 걸 지금 경제 위기라고 하니 이 도움을 주는 좀 인사이트를 좀 주기 위해서 엮었던 건데 제목이 이제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거든요. 네. 왜 세 번째냐? 네. 지금이 물론 세 왜 번째죠. 세 번째인가요? 박 기자 더 잘 알겠지만 경제 위기가 여러 개 있었지만은 가장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건 97년 그 IMF 외환위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망했잖아요. 나라가 절단난 그 때였으니까 그때를 이제 첫 번째 위기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2008년 미국발 이제 금융위기. 그때는 상대적으로 한국은 좀 그 위기의 강도가 좀 약했었죠. 중국이 워낙 경제 성장이 그때 컸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좀 쿠션 역할을 해줘서 그랬다는 분석도 있지만은 두 번째 위기를 그 2008년으로 정하고 지금이 이제 세 번째 위기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위기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강도가 위기는 위기인데 강도가 얼마나 셀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알고 싶은 거고. 누구는 퍼펙트 스톰이라고도 말들 많이 하고 누구는 대한민국 그 역사상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언제 있었느냐라고 말도 하지만은 이번 위기는 좀 독특한 위기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에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 번째 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우리나라만의 이유가 있고 전 세계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박종훈 기자가 더 전문가니까 같이 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좀 같이 풀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 세계적인 위기라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위기하고 지금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위기라는 게 어쨌든 위기라는 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 잘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위기잖아요. 그때는 다 각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위기라면 돈 막 풀었잖아요. 네. 그러면 위기가 수그러들었거든.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원래 돈 풀면은 경기가 과열되기 마련이잖아요. 경기가 과열되면은 그 다음에는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거든 원래. 네. 그게 인플레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당연한 그 경제 구조인데 순환 구조인데 이상하게 그때는 2008년만 해도 돈 그렇게 많이 그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벤 버냉키라 그 양반이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다고 하면서요. 헬리콥터 타듯이 막 돈 뿌리듯이 막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돈 풀어서 그런데도 물가가 안 올랐거든. 안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가 죽은 걸 다시 살릴 수 있게끔 방법이 가능했잖아요. 지금은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 올랐는데 지금은 왜 오르는가? 이렇기 때문에 미국도 당황하는 거고 한국도 당황하는 거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본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많으니까 아마 한 번도 이런 물가 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정말 다르구나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박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걸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좀 더 걱정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연준의 전문가들조차도 이번에도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6월달에 한 9.1% 되니까 막 그때는 경악을 했다가
이제 7월 달에는 지금 이제 지표가 조금 어제 줄어들었지. 나왔는데 이제 녹화 기준으로 어제 나올 때 네. 8.5로 나왔다니까 이건 뭐 네. 여러 가지 압력, 물가 상승 네. 압력이 다 해소됐다. 이제 이렇게 금리 내려갈 수도 있겠네. 네, 예.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예전처럼 생각하면서 이미 물가가 예전하고 달리 이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다시 또 돈줄을 재면 물가가 내려가는 그런 예전하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그렇지.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가 절대 아. 안 오르는 상황. 그걸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갖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게 이제 혹시라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계속 듬직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이제 양쪽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느 쪽을 더 걱정하시는지 궁금한데 파월 연준 의장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좀 갑자기 또 여유를 가지시면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서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물가에 대한 걱정을 계속 크게 하면서 막 금리를 끌어올려서 경기 침체를 유발시킬까봐 걱정하는 쪽도 있고 지금 우리는 어느 쪽을 걱정해야 되는지를 지금 좀 불분명하거든요.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네. 뭐 박 기자 생각하고 제가 그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파월이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거든. 돈 풀면은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걸 파월도 이제 느꼈을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뭐 그 일종의 희망 고문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돈 풀면 분명히 물가가 오른다는 걸 분명히 확실히 알았고 여기서 잠깐 그 사람들도 물가가 오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물가 인상률이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해서 다시 그러면은 이제 그 돈 다시 좀 그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좀 풀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정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그걸 아마 파월 연준 의장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1980년대 미국에서 그때는 이제 볼커 의장이었죠. 그 양반도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막 올리다가 이게 좀 수그러드는 것 같으니까는 좀 줄였다가 더 큰 화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래서 결국은 막긴 막았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인플레 심리가 조금 꺾였다고 해서 이거 안심해서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갖다가 기대 인플레를 잠에서 깨어난 이 용을 갖다가 확실히 다시 수면 제목에서 재워야지만이 되는 거지. 잠깐 깼다가 잠깐 다시 잠이 드는 것 같다고 해서 수면제를 끊어버리면은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 용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을 특히 서민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 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왜 이게 큰 다른 위기가 될 거냐고 하는 부분. 먼저 세계적인 입장에서는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 옛날에는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고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암만 돈을 풀어도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경기가 과열돼야 되는데 어디선가 싸게 쓰고 내가 사용하는 용품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중국도 있었고 헝가리도 있었고 폴란드도 있었고 한국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지금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게 깨졌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세계화가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제 오늘 바로 이제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박 기자가 지난번에 경제쇼에서 출연해서도 말했듯이 2011년 이제 그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났을 때부터 미국의 중산층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세계화라는 게 결국은 슈퍼마켓에서 내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도구는 거기서는 좀 이루어졌지만은 결국은 보니까 내 이 자본가들의 소득만 다 늘어나고 월가의 자본가들의 배만 불려온 거구나. 이게 결국은 우리 중산층의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별로 기여한 게 없네라는 걸 미국의 중산층들이 느끼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또 더군다나 중국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세계화라는 명목에서 가장 큰 수혜를 중국이 입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그 세계화를 통해서 싼 노동력 착취죠. 착취해서 싸게 만들어서 미국의 월마트에 갖다 주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거로다가 싸게
그 영위할 수 있었고 우리의 노동력을 우리의 부가가치가 다 미국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왕서방이 따로 있었네 진짜는. 더 이상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우리가 하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호구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싼 옷가지나 신발이나 가전제품만 정도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미국이 하는 AI,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거에 해야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왕서방한테 뺏기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중국이 그때부터 미국도 깨달았고 중국도 깨달으면서 세계화라는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었던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 이제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 시대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또 더더군다나 확실하게 대못을 박아버렸거든요. 네. 세계화라는 그 시점에 이 체제에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라는 게 앞으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경기 침체가 옛날 그 퍼펙트 스톰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과거에는 한 지난 30년 동안은 돈 풀어버리면 헬리콥터에서 달러 풀어버리면은 이게 잠잠해졌는데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당연한 그 결과가 이제 다시 시작됐다는 거죠. 옛날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뒤에 예. 미중 패권 전쟁이 더 막 불거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뭐 군사적으로도 지금 막 풀어난 그렇죠. 모습도 보여줬고, 갑자기 최근에 이제 통과되는 법안들을 보면 반도체 지원법, 야 우리 땅에만 공장 지어. 예. 그리고 전기차 관련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 사용하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배터리 지원금 없을 줄 알아 이렇게 돼 버린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점점 더 뭔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탈세계화 방향으로 더 지금 가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자꾸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담는 것 같긴 하지만은 제 그 어떤 논리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박 기자가 좀 말해 주셔야 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라는 게 어쨌든 그 차원에서 지금 이 치포 동맹이니 뭐 반도체법이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패권 국가가 신흥 패권 국가가 자기 목까지 차올라서 도전할 때 절대 이거 놔둔 적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무력 충돌을 통해서 신흥 패권 국가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현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독일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구소련이 그랬고 다 미국의 어떤 패권 절대 패권에 도전하는 그 세력들은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실 체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땅도 큽니다. 그리고 역사도 가장 오래됩니다. 만만치 않은 패권국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세계화를 통해서 미국의 월가의 자본가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데는 이 중국을 이 WTO 국제 무역 질서에 끌어들여서 이 한 공급 체인으로다가 공급망으로다가 두는 게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그 부분이 중국이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저러다가는 우리 목을 노리겠구만. 그리고 GDP가 2030년경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잖아요.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GDP가 더 추월한다고 해서 패권 국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가장 미국이 두려워할 게 뭐냐면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보다 진한 게 돈이잖아요. 네. 분명히 중국이 더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선다 하면은 전통적인 혈맹, 우방 동맹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 이게 미국으로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크게 돼서는 안 된다. 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더니 저거 호랑이 새끼였네. 호랑이가 되게 만들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미국이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가시적으로 막 시작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의 전략은 잘못됐어. 왜냐하면 트럼프는 무역으로다가 보복을 전쟁을 걸었잖아요. 근데 무역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잘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중국에 파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에 파는 게 훨씬 많으니 당연히 그거는 중국이 잘하는 거죠. 그래도 거기서 백대빵으로 깨졌어 정말로 미국이.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그 전략이 틀렸다라는 걸 보고 중국의 그 아킬레스건인 기술로다가 지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리고 좀 뒤떨어져 있는 반도체 기술을 걸고 넘어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때는 동맹을 제쳐두고 중국과 우리 1대1로 이른바 맞짱을 뜨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버겁다는 걸 느꼈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혼자서는 안 되겠다 야 동맹들이 우리 같이
얼라이언스 투게더 우리 같이 싸우자 이거로 이게 사실 먹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국이 여기서 당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라는 그 중국의 아킬레스건 특히 반도체 이게 가장 중국이 필요로 한데 또 역설적으로 가장 뒤떨어져 있거든. 이거를 지금 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지금 치포 동맹도 그렇고 반도체법 동맹도 그렇고 이 부분으로다가 중국을 옥죄는 건데 사실 제가 요걸 말하면서 제가 경제쇼에서도 좀 그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좀 물어보거든요. 근데 네. 박 기자한테도 제가 한번 좀 그 부분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MC가 접니다 여기서. 가끔 이렇게 번갈아 하자고요. 자, 지금 미국이 중국의 약한 고리인 기술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동맹을 하고 자, 미국 땅에다가 그 반도체 공장 짓고 이러면 우리가 보조금 줄게. 이런 건 저는 이해한다고 봐요. 이해해요.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법에 보면은 미국 땅에다가 삼성이든 대만이든 시설 투자를 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줄 테니 보조금을 받으면은 대신 10년 동안 중국에는 시설 투자하면 안 돼라는 가드레일 조건을 걸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맞는 거냐? 저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WTO 체제 그리고 자유시장 질서 체제라는 게 전 세계 어쨌든 여태까지 불안불안하지만은 유지해왔던 체제인데 우리 땅에 지금 보조금 줄게 이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뭐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있지만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땅에서 보조금 받으면은 쟤네한테는 투자하면 안 돼. 이게 맞는 거냐? 제가 사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좀 이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 이제 갑자기 질문 주셔서 떠오른 게 저는 사실은 미국 경제사를 공부해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건국 초기에 이념이 여기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리스트나 해밀턴 같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산업 정책을 처음에 이제 수립을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주의는 배격했습니다. 배격.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이 영국이랑 대항해서 철저하게 보호무역이었고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신산업. 그때는 뭐 면방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뭐 철도라든가 자국 산업을 제일 먼저 유치산업 보호를 그러는데 아마 경제 언론 배우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건국 이념이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 질서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게 뭐냐면 워낙 오랫동안 이제 미국이 그야말로 G1으로 원탑이었을 때 자유무역 질서를 강조했던 것이지 사실은 미국 역사에 더 많은 세월은 지금 같은 정책이 더 익숙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유치 산업 보호론, 그러니까 어린 단계에 있는 그런 산업을 보호한다는 뜻인데 그걸 통해서 항상 산업 정책을 썼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특이한 정책은 아닌데 문제점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중국만 견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 정책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게 뭐냐면 한국과 타이완도 사실은 겨냥이 돼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런 정책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써왔는데 일본하고 붙었을 때도 1980년대. 네, 1980년대 원래 1985년 플라자 협상에 대해서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사실은 87년, 88년 가면서 반도체 전쟁이 더 격렬하게 일어났거든요. 반도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때 미국이 실수한 게 뭐냐면 반도체 산업을 자국으로 끌고 왔어야 되는데 웬걸 한국이랑 타이완 이거 얘네들 뭐야 이거? 왜 우리 게 아니고 왜 쟤네께 됐지? 난 일본 쓰러뜨리면 자동으로 우리한테 올 줄 알았는데 안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1980년대 후반에 일본하고 싸웠을 때의 경험을 이번에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싸워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수, 왜 바둑둘 때 다음 수까지 이렇게 내다봐야 되는데 중국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계속 여전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만약에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배터리 시장까지 계속 갖고 있다면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번에 반도체 지원 법안이라든가 뭐 말로만 친환경 법안이 사실은 전기차 법안이잖아요. 그런 법안들이 사실은 자국 중심주의인 건국 이념으로 리스트나 해밀턴이 주장했던 그 방식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요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되게 기민하게. 그러니까. 네, 이게 치포 동맹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산업의 이득을 어떻게 해? 왜냐하면 생태계를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갖고 있느냐? 이 생태계를 삼성호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만들어도 이거 소용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정부가 긴장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막 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미국이 그 반도체를 통해서 이 중국을 옥죄는 게 중국만 죽이는 거면은 뭐 그것도 뭐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해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과거의 미국의 행적을 보면은 그때 1980년대만 해도 도시바 뭐 NEC 이런 그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거는 정말 넘사벽이었거든요.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그게 일순간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괴멸된 이유는 미국이 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들 하지 마라는 걸 일본 정부가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일본의 오늘날 반도체 산업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한국이 1980년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지금 중국만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 부분을 의심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치포 동맹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안 들어,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들 그건 정말 착각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원천 기술 그리고 연구 개발 또 그 설계나 어떤 뭐 설계 이런 네. 부분은 정말 전 세계에서 넘사벽입니다. 이런 부분은 넘사벽이고 이런 부분을 만약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앞서 있는 거는 양산, 공정 장비, 공정 시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공급 사슬로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갖다가 우리가 치포 동맹에 미국이 들어오라는데 한국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야 그럼 니들은 빠져 대만하고 일본만 들어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건 정말 재앙적인 상황이죠.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들어갈 때 우리가 충분한 그에 대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손해 보는 거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국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갖고 있는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고 미국만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갖다 우리가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그걸 충분히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끔 그 토대를 분명히 도장을 찍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하고 이번에 대만 TSMC 같은 경우에 미국에 같이 투자를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 내에 구식 공정 라인을 설치해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최신식 5나노 미만 최신식 공정 시설을 갖다 미국 내에 지으라는 거거든요. 타이완 같은 경우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5나노까지만 지금 하는 걸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미국에 들어가야지 그 이하 기술로 3나노, 2나노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는 득보다 수실이 클 거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택 시설과 거의 비슷한 대등한 수준의 3나노, 2나노 수준의 공장 시설을 다 미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메모리에서는 독보적이지만은 사실 이 팹리스 이 양산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팹 시설 TSMC 같은 위탁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TSMC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그 시설에 첨단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기술을 끌어들여서 같이 TSMC와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가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실을 미국이 다 따먹지 못하게끔 거기서 얻은 기술과 특허나 원천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한국과 공유해라 이 부분은 라는 부분을 미국한테 분명히 요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중국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요구가 없지만은 메모리 부분까지 만약 미국이 요구한다 하면은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생각하겠지만은 철저하게 이거는 좀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메모리를 많이 팔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뭐 우려도 하지만은 사실 메모리 분야라는 게 그렇게 기술적인 그 문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중국도 상당 부분 지금 따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YM 그 양쯔 반도체 메모리 그 회사라는 데서는 200단까지 뭐 메모리를 층층 이렇게 쌓는 게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200단까지 지금 거의 한국의 기술과 거의 차이가 없게끔 왔다는 거거든요. 아마 중국도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면 바보죠. 당연히
이 반도체 기술에서 자립할 수 있는 특히 한국이 떨어 나갈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들의 그 기술력을 계속 아마 채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언제까지 중국의 반도체를 우리 생산의 60%를 팔 수 있겠느냐? 그거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들어갈 때 치포 동맹에 들어갈 때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만의 넘사벽 기술을 갖다가 미국한테 얻어내는 거 그거 없으면 우리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좀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너무 미국 먼저 그냥 해서 뭐 중국 경제가 뭐 꼬꾸라지고 있다는지 뭐 이거는 꼬꾸라지고 있다는 제 말이 아니고 실제 우리 총리가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표현을 씁니까? 네. 그리고 중국 시장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으니까 탈중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속으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도 그거 알고 있죠. 속으로만 하고 전략적으로 그걸 이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구사해야지 이런 걸 내뱉으면서 하면 우리 카드를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정말 고도의 전략이 지금 그 정책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치포 동맹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국익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네. 기회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게 그 IMF 왔을 때 그때 보면은 우리 KBS 회사 내에서도 IMF 오기 전에 간부 중에 특히 경제부 간부 중에서 경제부장이랑 막 갑자기 집을 팔더라고. 진짜 집을 팔았어요 막. 그때 그래서 네. 왜 팔지? 그런데 막 급하게 막 팔더라고요 그때. 왜냐 그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직전에도 있었고 직후에도 실제로 그 기회가 왔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위기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양양에 요즘 뭐 우리 서핑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같은 파도가 오는 거잖아요. 거기 수많은 서퍼들이 거기 이제 서핑 보드 위에 인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파도를 딱 왔을 때 타이밍 좋게 올라타지만은 누군가는 올라타다가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파도는 똑같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온다. 이 파도를 어떻게 탈 수 있느냐. 타면 정말 독보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라고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홍사원의 경제쇼 홍사원 기자와 함께 과연 이번에 오는 위기 그리고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와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박종의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